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윤봉길 의사가 홍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던 1932년까지 상하이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이 일본의 임시정부 공격과 감시 등의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이 임시정부 요인들은 상하이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결국 임시정부 청사를 지금의 저장성 항저우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이 항저우를 거점으로 1932년부터 1935년까지 약 3년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항저우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이 임시정부 요인들은 일본의 감시로 인해 항저우 청사에서만 머무를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항저우 청사를 두고도 이 국무회의 등은 이 청사 주변의 이 서호라고 하는 곳에서 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임시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일본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이들은 일제 정보망을 피해 항저우를 벗어나 자싱 등 같은 곳에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김구의 경우에는 일본의 정보망을 피해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김구는 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당시 저장성 성장을 지낸 주부청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고 몸을 피하기 위해 배 위에서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항저우 임시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먼저 1933년 김구 선생이 장제스와의 회담을 통해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였고 군사활동과 그리고 대중운동의 무장투쟁화 등과 같은 결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저우 유적지 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항저우 청사의 복원을 위해 국내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데요. 현재 기념관이 있는 자리는 원래 일반 거주지였으나 이 중국 외교부, 그리고 저장성 정부, 그리고 항저우시 인민정부, 중국 공산당 항저우시 당위원회 이런 기관들의 노력으로 2002년 기념관 건립을 시작하여 2007년 11월 정식으로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과 2019년 보수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2014년에는 이 중국 정부가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급 항전 기념시설 및 유적지로 항저우 청사를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중국에서도 우리의 임시정부 청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우리 임시정부와 그리고 중국이 항일이라는 동일한 목적 아래 협력하였고 또 임시정부의 항일 활동이 실제로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 복원에 이 중국의 정부기관 외에 중국 공산당의 항저우시 당위원회의 후원도 있었는데요. 이는 임시정부가 과거 중국 공산당과도 협력하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충칭 임시정부 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칭 임시정부는 상하이 임시정부와 함께 가장 많이 알려진 임시정부 청사이면서 규모가 가장 큰 청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정부는 1932년 일제 탄압에 의해 상하이를 떠나 중국 각 지역을 옮겨 다니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충칭입니다. 그리고 1940년부터 1945년 이 해방이 될 때까지 이곳 충칭에서 약 6년간 임시정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임시정부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충칭은 당시 국민당 정부의 임시 수도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국민당 정부와 많은 협력이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활동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광복군 창설 이후 1941년 12월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 제국에 대해 이미 교전 상태에 있음을 밝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지지를 공식화하였습니다. 1910년 이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 점령당한 이후 31년 만에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자, 대일 선전포고는 국민당 정부를 비롯해 루즈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도 전달이 되었고, 이외에도 영국과 소련 등과 같은 연합국에도 발송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이 전쟁이 끝난 이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연합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사전 조치였습니다. 당시 임시정부가 창설한 이 한국광복군은 전쟁을 수행할 정규군을 갖추고 있었고, 이에 따라 1943년 이 영국군과 그리고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대일 작전을 수행하였고, 1945년에는 미국의 전략사무국과 공동으로 국내 침투 작전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합국 측에서는 이 한국 광복군과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결국 대일 선전포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임시정부는 연합국의 지위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충칭 임시정부 청사는 이 충칭시 중심의 위중구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1995년 충칭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복원되었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1300제곱미터로 이 중국 내 임시정부 청사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고, 또 복원 당시 이 충칭시 정부는 임시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한국과 충칭 간 직항로가 개통이 되고 양국 간 교류가 빈번해지기 시작하면서 2000년부터 충칭 임시정부를 찾는 사람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관람객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는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방문하여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월에는 이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정부의 협력으로 한국광복군 충칭 총사령부 건물이 복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유행하던 2022년 8월에는 이 스촨성과 충칭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충칭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특별 전시회가 스촨성 청두에서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 여전히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끝으로 이 충칭 임시정부 시절 창설한 이 한국광복군에 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한국광복군이 어떻게 창설이 되었고 또 어떤 활동들을 전개했는지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